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9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한 주 한 주 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이제 뭐 100권, 네, 그 100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유,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직 뭐 인사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참 어떻게 그래도 한 주도 저희가 빼놓지는 않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한 네. 번도. 네. 이 2년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여튼 아직도 뭐 남은 시간들이 그래도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네. 열심히 또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그때 또 우리 먼 미래 뭐 멀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미래를 자꾸 이렇게 뭐 약속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때 구질구질해. 너무 약속하면. 약속 많이 하는 남자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쿨하게 갑시다. 네. 자, 일단 한번 오늘에 충실해 보겠습니다. 자, 96번째 책 어떤 책이 될까요? 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좀 경란과 파란을 휩쓸리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우리 한일 관계하면 항상 그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주로 일의 대수 해가지고 허리띠 하나로 이렇게 건널 수 있을 만큼 좁은 이제 경계다 이거죠. 그만큼 가깝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바로 그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 흐르고 있는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뭐 스시마 사이에 대한해협 부르고 또 예전에 일본 현해탄 이런 말 많이 불렀는데 현해탄. 네. 거기를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 강점을 당하면서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게 지금 일본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일본 시모노세키. 거기를 하관이라 불러요, 한자로. 네. 아래 하자 관문 관자. 아래 관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페리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뭐라 불렀냐? 식민지 때 그거를 관부 연락선이라고 불렀어요. 관부 연락선, 하관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배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부관 페리라고 부르죠. 부산과 하관을 연결하는 그렇죠. 페리. 그 일제 당시 우리가 강점기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 지명이 먼저 그 당시는 관이 먼저 나가고 네. 지금은 우리는 뭐 우리니까 부관 페리 이렇게 네. 부르고 있는데 그 부관 페리를 통해 가지고 결국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 본 좋은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병주 작가의 관부 연락선. 관부 연락선. 네. 아마 이 관부 연락선이란 이름이 오잉?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재탕? 왜냐하면 저희가 올 1월인가 2월인가 네. 네. 한참 추울 때 네, 네. 그때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정박님과 함께 대략 뭐 한 열 몇 분씩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이 책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부 연락선을 왜 여기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마침 이제 한일 관계도 좀 과거와 좀 달라진 상황이 좀 됐고 네. 또 이 책이 워낙 괜찮은 책인데 작가도 워낙 이제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이 방송만 듣는 분들에게도 소개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때 워낙 참여하셨던 분들은 소수니까. 네. 그래서 좀 넓게 이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이제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럼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때 들으셨던 분들. 네. 그분들도 아마 까먹었을 거 이쯤 되면 왜냐면 내가 까먹었거든. 내가 까먹었으니까 그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잊지 않으셨을까. 아니 왜냐하면 네. 우리 정프로가 그때 반을 두 타임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두 타임을 항상 다 지켜 들으셨는데도 지금 아주 기억이 조금이 아니라 전혀. 그때 두 번 들었는데 네, 무슨 네.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네. 네, 그리고 그때 들으셨던 예를 들면 뭐 A반 B반이라고 하죠. 네. A반 B반 분들도 또 네. 들으셔도 좋은 게
A반, B반이 수업 내용이 약간 달랐어요. 아, 그치. 사람이다 보니까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또 새로운 내용이 또 그 C반이에요 오늘이. 자, 그래서 관부 연락선 한번 저희가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아, 근데 저는 관부 연락선 그때 이제 뭐 그 두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네. 참 뭐 좋기도 좋았는데. 이병주 작가가 이제 이병주 네, 작가 네. 아닙니까? 이병주 작가와 관련된 그 인맥도 뭐 이런 게 굉장히 전 흥미로웠어요. 우리 정광님이 또 되게 정보 그쪽, 많으시잖아요. 네, 그쪽 인맥 꽉 전문- 꿰고 계시니까. 그래서 야, 이 우리나라 뭐 한 40-50년대 이때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네. 이병주 작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얼기설기 얽혀 기억이 있었다. 나. 예. 유명한 사람들이 참 네, 많이 네, 나오는. 네. 그 이병주 작가가 제가 이제 그 1월에 하여튼 그거 네. 하고 나서 저희 롤 모델이 됐잖아요. 오, 왜요? 어떤 면에서? 이분이 이제 내 집 살림합니다. 네, 내 집 살림. 또 포부가 크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또 이 자제분하고 가족들이 살아계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 작가분은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이분은 1992년에 그 타계하셨죠. 그러니까 뭐 두 집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 네. 뭐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내 집 살림했다는 설이 있어서 네, 설이 있는 거죠. 네, 네. 설이 있어서 네. 저희 더 많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6집 뭐 내 집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내 집 힘들지 않나? 아니, 월화수목금토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그래야 더 편하잖아요. 외우기도. 근데 이제 뭐 이병주 선생이 네. 워낙 이제 그 1921년에 태어나셨거든요. 92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작가로서 데뷔하게 된 건 아주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1965년.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당시에 어떤 문단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사실 참 어울리기가 힘든 좀 연령이고 40대 중반쯤이니까. 네, 네. 왜냐면 보통 한 20대 초반에 그렇죠. 데뷔를 많이 하니까 초중반에. 그래서 사실 그 또 살아 계실 때 그렇게 문단에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하루아침에 그냥 잊혀져 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여러 또 사람들의 노력으로 힘입어 가지고 다시 많이 재조명이 되고 있죠. 자, 이병주 작가의 관부 연락선 총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네. 아, 진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정프는 읽었냐? 안 읽었지.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지. 네, 관부 연락선. 근데 이 책이 제일 유명해요. 이 작가분은. 뭐 사실 아주 유명한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TV 드라마라든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만큼 이분 소설이 아주 스토리가 재미있고 구성이 탄탄하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남녀 어떤 그 연애 구도도 아주 잘 설정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우리 TV 드라마로 그 지금 좀 이름이 잊혀졌지만 음정희 탤런트 음정희 씨라고 양파 같이 생긴 분이 있습니다. 보조개. 네, 맛이네. 미스 롯데 아니셨어요, 그분? 그랬을 가능성이 네, 있어요. 네, 그랬던 느낌이 나네요. 네. 그리고 배종옥 그 탤런트 배종옥하고 네, 네. 두 분이 그 당시 그런 그때였나 그 행복어 사전이라고. 행복어 사전. 그건 음정희 씨는 아니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그 행복어 사전이라고 그게 드라마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드라마가 아주 좀 미니 시리즈로 해가 그것도 상당히 인기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게 전부 이제 이병주 선생의 원작이 있었고 네. 또 이분은 뭐 그해 5월이라고 그해 5월. 네, 바로 1961년 5.16부터 1979년 11월까지 박정희 정권 18년을 정말 밤의 역사와 낮의 역사를 생생히 기록한 실록 같은 그런 소설도 유명했고요. 또 이분 하면 결국은 우리 그 예전에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위인들의 허균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 위인을 다룬 소설도 있지만 그 19세기부터 우리 1960년까지 요 근현대 100년을 완전히 그 시리즈로 다룬 일종의 현작이 있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참 저는 그 상당히 참 스케일이 크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바람과 구름과 비. 바람과 구름과 비. 이게 바로 그 우리나라 무협지 같은데. 그 해동금도 만든 그 나한일 씨 있잖아요. 네. 그 나한일 씨 주연으로 89년에 TV 또 미니 시리즈를 만들어졌어요. 바람 구름 비면 예전에 그 단군이 내려올 때
그 세 개 갖고 온 게 그거 아닙니까? 풍사, 우사, 운사 맞습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 근데 요때 비는 비우자가 아니고 이제 기념비 할 때. 바람과 구름과 네. 그 비석할 때 비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뭐냐면 두 번 들으셨다면서요. 아니 제목을 좀 그렇게 했네. 아니 바람과 구름과 비하면 그치 보통 하늘에 내리는 비를 그럼. 생각하죠. 네. 갑자기 한자가 나와가지고 그 소설 이제 원제는 비 해가지고 한자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최순실 사태를 예언했다. 에? 아니 그 소설이 왜요? 결국 이런 거거든요. 그 주인공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최뭐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풍수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야의 어떤 모든 술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제 황제로 만들려고 재앙으로 만들려고 전 이제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일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다뤘는데 그 실제로 어떤 내가 계략을 가지고 어떤 밤의 세계를 움직여 가지고 뭔가 권력을 잡는다. 이런 게 결국 지금 최순실 사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때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 비선실세처럼 네, 네. 그러니까 왕 권력자 옆에서 이렇게 뭔가 사삭 해갖고 네, 네. 뒷돈 챙기고. 자신의 권력을 챙겼군요. 그게 한 10권짜리인데 그것도 아주 재미있거든요. 신문의 연재 소설이니만큼 아무튼 네. 흥미 요소가 강하고. 그게 결국 이제 19세기 한 말까지 그걸 다뤘어요. 그 다음 나온 게 결국 뭐냐. 그 다음 나온 게 결국 우리 바로 관보연락선. 관보연락선이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19세기 말이라기보다 20세기 초부터 1950년 6.25 정도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때를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지식인들의 어떤 고민과 번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 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네. 일종의 작가가 한번 정치 토론의 형식으로 이 소설 안에 다양한 형식이 나오거든요. 이승만, 김구, 박헌영 이런 그 당시 공산당, 남노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토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리로서 이 소설이 아주 재미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바로 그 남부군이라고. 남부군? 네, 바로 그 빨치산 이제 지리산에 있었던 영화된 그 남부군이에요? 맞습니다. 그 남부군의 원작을 모방했다 해가지고 표절했다 해가지고 아주 말썽이 많았는데. 제목도 남부군이에요? 제목은 지리산. 우리가 그때 한번 유행했죠. 지리산이라 쓰고 지리산이라 뭐 읽는다. 그 무슨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라 쓰고 뭐라 읽는다 이런 표현들 많았죠. 그 원조가 바로 이 지리산 소설이에요. 지리산 소설이 딱 그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리산, 그 한자로 지리산이라 쓰고 읽을 때는 지리산이라 읽는다. 뭐야? 고통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듯이. 근데 그러니까 지리산이랑 그건 두 개 단어가 다를 때 사용되는 네네네. 문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리산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형식을 요렇게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게 바로 그 최초에. 지리산. 네네네. 그 소설에 그렇게 광고 문구도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지리산이라 할 때는 관념이잖아요. 한자로 쓰거든요. 관념어. 지리산 쓸 때 이제 한자로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래 보면 지리산 한글로 나와 있어요. 관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런 것들의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지리산이 결국은 이제 왜 누군가는 빨치산이 되었고 왜 누군가는 이 길을 갔는가 이것들도 쫙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보연락선은 어떻게 보면 일제 때의 어떤 그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고뇌와 좌절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지리산은 바로 그 왜 남노당은 그리고 왜 남한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고 부잣집 아들들이 왜 지리산에 들어가서 그 춥고 배고프고 그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저렇게 빨치산이 되었는가 이런 데 좀 더 초점을 맞췄죠. 네. 그래서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이게 또 이 책이 그 살벌한 시기 70년대 이럴 때 연재됐거든요. 잘못하면 공산당 잡혀가는데 빨갱이로. 그럴 때서 그게 나름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작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 비판이란 것들이 좀 상당히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게 또 아주 유명한 그거였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나온 작품이 산하. 그것도 바로 또 드라마 됐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 안 된 게 없어요. 드라마 영화 안 된. 그것도 뭐냐면 이 실존 인물을 좀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1945년 해방을 맞아가지고 경상도 김해인가 마산인가 쪽에 살던 한 촌부가 있었는데 네. 나도 한번 출세해보자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을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결국 이승만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고 어마어마한 완전히 건설업자로 성공하다가 결국은 팍상 몰락하는 이야기. 60년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종문이죠. 그 주인공 이름이 이종문인데 네. 그거를 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 한국 현대사를 또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그러니까 50년대 우리 자유당 정권 하에서 있었던 그 현실을 담아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바로 그해 5월 네. 바로 79년 11월까지 담아내고 그러니까 이분은 쫙 담아낸 거예요. 이 장편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쓰려고 했던 게 그 80년대 제오공화국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92년에 그거 쓰려고 뉴욕에 가면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 좋은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 글 쓸 때 그 호텔에 가서 장기 투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딱 그 타이프라이터를 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여성을 고용해 가지고 여비스를 고용해 가지고 딱 그렇게 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그 기구화시가 돌아가셨는데 타이프만 쳤습니까? 그렇게 했죠. 이분 내 집 살림이라고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예전에 언론인이자 노동부 장관했던 남재희 씨, 그 남재희 한홍구 교수 장인 되는 분이고요. 네. 그분이 이제 이분하고 워낙 교분이 깊어가지고 이병주 선생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로맨스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을 뭐라 한마디로 말하기 좀 그렇다. 이 사람은 도라는 걸 말할 수가 없다. 무도하다고 할 수도 없고 비도라고 할 수도 없고 정도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냥 이렇게 자기는 잡놈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잡이라는 게 막 잡스러운 좀 그게 강했다. 근데 뭐 나쁜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것저것 다 포용하고. 이분이 젊을 때 니체를 좋아했는데 니체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인간은 탕류다. 인간은 흙탕물이다. 거기에 들이펴지지 않고 그 인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바다가 되어야 된다. 이 니체의 말에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 흙탕물 살. 흙탕물이라기보다 흙탕물을 우리는 인간이가 진창이다 정말. 접하면서도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다가 돼야 되는 거죠. 바다가 되면 흙탕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일이 크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연애사도 그런 일환으로 좀 받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사실 이분이 정말 중립국 통일론의 원조거든요. 남북한은 절대 이렇게 이념 갖고 통일하면 안 된다. 위에는 위에대로 이념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념이 있으면 서로 전쟁밖에 더 하냐. 그래서 우리는 영세 중립국 가야 되고 중립합 통일론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부산의 국제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을 하면서 조국은 없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산하밖에 없다. 이 산하밖에 없다. 이런 걸 썼다가 또 반공법으로 5.16 쿠데타가 있고 나서 반공법으로 가서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징역 10년이면 죽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2년 7개월 정도 살고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 그래서 결국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장군하고 자기하고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부산에서 엄청나게 친하게 지낸 술 친구였거든요. 실제로요? 네. 그랬는데 자기를 이렇게 다 알면서 어떻게 자기를 아니라는 거 아닌데도. 왜냐하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레드 컴플렉스가 강했잖아요. 젊을 때 남노당 그 관련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쿠데타를 일으켜놔서 이 사람 혹시 이북의 김일성에게 정권을 바치려고 쿠데타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자기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씻어야 되니까 친한 사람이라도 그냥 막 잡아 엮는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병주 작가가 그래서 사실 박정권 18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정오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해 5월 같은 경우도 그 주인공 이름이 이사마예요. 네, 이사마. 이사마. 그러니까 자기가 이씨잖아요. 근데 사마는 뭐야? 사마천, 사기를 썼던 사마천을 생각한 거예요. 사마천이 권력에 의해서 이 궁형을 당했지만 그 역사를 기록해가지고 결국 한무제는 천하의 나쁜 인간으로 영원히 역사의 오명을 쓰고 있고 나는 그 사마천은 영원히 지금 그 역사의 승자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 가지고 나는 바로 내가 사마천의 그 치욕을 견디면서 나 이 박정희 정권의 모든 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되고 나서 전두환 정권하고 이상하게 우호적이 돼버린 거예요. 좀. 박정희랑은 안 좋았는데. 네. 그 희한하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말년에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다. 특히나 그래서 예전에 1988년인가요? 백담사 가기 전에 골목 성명 이런 것도 이병주 선생이 많이 도움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그 전두환 이제 신군부 세력에 관련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역사를 쓰려고 했는데 90년 돌아가셨잖아요. 그 당시 그런 이야기가 돌았죠. 그 당시 안기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료를 다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고. 그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네. 사실 그래서 그 말년에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당시 또 우리 문단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병주 선생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다 보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렇지만 이게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근데 이게 어떻든 이분이 21년생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학병 세대라고 부르는데 일제에 의해 가지고 학병으로 끌려간 세대란 말이죠. 그 당시 일본에서 뭐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 이상 다니고 있는 인텔리 엘리트들을 이제 학병으로 끌고 왔거든요. 네. 한 4,000명 끌고 왔어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거든요. 그럼 이분도 끌려가셨어요? 그렇죠. 일로 끌려가고 중국에 우리 요즘 관광 잘 가는 소주 그 천당이 있다면 지상에는 소주 그 항주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소주에서 이제 그 치중대 그 말 가지고 짐 싣고 하는 그런 보급 담당하는 부대 있죠. 거기서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대를 대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 세대들이야말로 가장 진짜 그 40년대 그죠 전쟁에 일제도 끌려갔고 50년 또 6.25 와중에도 정말 그 피해를 바로 직격탄을 맞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50년대 6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산업화 과정에서 또 나름 그 연배들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분 세대를 알아야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남한의 이런 일들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분 세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 학병 세대가 장준하 선생, 돌베개라는 그래 이분 세대들 중에 광복군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학병으로 네네. 있다가 광복군으로 가가지고 진짜 그 일본의 학병을 탈출해가지고 광복군으로 도망을 갔단 말은 옆에가 있고 그 가서 진짜 광복군이 자랑스러운 광복군이 되신 분도 있고 김준엽 고대 총장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이제 큰 줄기를 형성한 거죠. 근데 일본은 이렇게 엘리트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 당시 군대에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전쟁을 많이 벌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일본 민족만 갖고 충원이 안 되니까 우리 강제징용, 강제징병 이렇게 간 거죠.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그래 가서 그냥 군인을 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서 날 몰래 끌고 가 억지로 그러면 나는 일본을 위해서 안 싸울 것 같은데. 에이. 내 몸을 지켜야 돼서 싸우나? 아니 뒤에서 총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그리고 이제 이 학도병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부려먹기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학교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을 군대식의 어떤 뭐 규율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미 학교 자체가 익숙한 뭐 사람들. 군대에 이제 많은 룰들이 비슷하게 작용되는 데니까 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로 끌고 가면 훨씬 더 써먹기는 좋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말씀 맞는데요. 그 맥락이 결국은 군대라는 게 그냥 아무 사람 데리고 와서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배운 사람들은 알잖아요. 기본적인 이게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농사 지을 때는 자기 생체 리듬에 맞추잖아요. 내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뭘 먹고 대차 먹고 내가 일하다 한숨 자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공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다 해버리면 엉망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춰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내 생리적인 게 갑자기 지금 우리 그 예를 들어 정민여가 난 아침 한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너무나 힘들잖아요. 아무리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진짜 뭐 어떤 몇 시부터 일어나고 기상을 하고 잠은 몇 시에 자야 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만든 게 학교 공부부터 시키는 거야. 학교 교육을 가가지고 이제 머리도 어느 정도 그거 알아들을 수 있게 교육을 시키지만 그 바로 시간표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간표를 맞추는 연습을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냐면 시계가 보급되면서 이게 결국은 그게 이제 통제가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12세기, 13세기 수도원부터 시작된 거죠. 수도원의 하루 일과. 그죠? 승직자가 되려면 아침에 너무 싫어 이 일과의 시간표 방학 때마다 이거 무조건 그게 쓰라고 하잖아요. 종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도원 중세 종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효과가 좋거든요. 아 이거 탁탁 일사불란하게 지켜야 될 움직이잖아요. 것 같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수도원의 어떤 그 시간에 따른 통제 방식을 가지고 그걸 학교로 오고 군대로 오고 이렇게 확산된 거죠. 참 그 이상한 게 내가 배고프면 아침 먹고 그다음에 좀 쉬거나 뭘 하거나 그다음에 또 배고프면 점심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시간표에 맞춰서 있다 보면 이제는 내가 배고픈 게 그 시간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해요. 그래서 7시마다 아침 먹었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7시가 되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기계처럼 그렇게 몸 적응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게 학교 교육이고 군대 교육이고. 네. 근데 이제 국화학할 예전에 한번 우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렇게 한번 나왔잖아요. 어릴 때 양육 방식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 그 나왔지만 아이가 배가 고파 가지고 울면 젖을 주잖아요. 네. 그게 맞춰주는데 서양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미국 육아 방식 보면 딱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에 애한테 수유 텀을 주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결국 좀 그걸 보면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 미국 계획과 통제와 시간 이런 그 규조 속에서 이제 결국 육아 방식도 이렇게 서양은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네. 자, 제가 지금 한 20여 분, 30분 가까이 들었는데 네. 그 1월 달에 한 거랑 겹치는 게 1도 없어. 20%도 안 돼. 20%가 안 돼. 20%가 안 되는데 여기서 기억나는 것도 별로 그건 뭐 없으니까 의미 없고요. 거의 새 작품이라고 봐도 새로 되겠네요. 들으시면 된다고 네. 보면 뭐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이제 말씀대로 그 이제 이병주 작가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그 블랙홀 같은 사람이고 워낙 칠면조 같은 분이라 가지고 네. 아주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었고 그 우리 이제 대표적 요즘 좀 익숙한 이름은 홍상수 감독의 네. 엄마하고도 아주 인연을 맺었죠. 그 홍상수 감독의 모친이 돌아가신 전옥숙 여사인데 네. 그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알아? 그러니까 그분의 재산이 엄청 나가지고 어쨌든 뭐 제가 재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문화예술계 네. 영향력은 뭐 조용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진짜 엄마라고 부를 만큼 영향력도 막강했고요. 뭐 가사 노래 가사도 직접 써주기도 조용필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다른 분 써주기도 하고. 근데 그 바로 전옥숙 여사를 나름 실존 모델로 해가 쓴 소설이 있거든요. 네. 소설 남노당. 네. 그게 바로 이제 홍상수 감독의 모친 전옥숙 여사와의 교분 속에서 네. 그 소설의 여주인공이 전옥숙 여사라고 보통 이제 추측하고 있고. 그게 이병주 좋아했나? 작가가 쓴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병주 선생은 이제 하동분이잖아요. 하동하면 또 우리 대표적인 그 우리 근대문학의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인 그 소설의 무대죠. 토지? 그렇죠. 하동 평사리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하동 출신이에요. 근데 물론 박경희 선생은 통영 쪽에 있고 무대를 했는데 그 교분도 있었는데 하동 출신에 또 유명한 여배우가 있거든요. 그 최지희라고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아주 유명한데 왜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옛날 분이라 가지고 최지희. 그분이 이제 이름은 되게 현대적이신데요. 네, 그렇죠. 이분도 이제 이병주 선생 돌아가시고 뭡니까 빈소에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수줍게 해놓고 왜 빨리 돌아가시냐고. 이 최지희 씨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김영옥 중앙정보부장 실종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죠. 어떻게요? 많이 돌았습니다. 네. 관련이 좀 오프 있다. 더 레코드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이 선생님 같은 이 필치를 가지고 그걸 이 자기의 삶을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분 같은 경우 뭐 아까 말씀드린 박정희 네. 바로 그 대통령하고 아주 그쪽하고 깊은 관련이 있던 게 그 일종의 박정희 장군이 부산에 군수사 사령관을 하고 있었어요. 네. 60년, 59년, 60. 그때 이제 이걸 쿠데타를 여러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박정희 당시 장군의 대구 사범 동기동창이 당시 부산일보 주필이었던 황용주 씨가 있었거든요. 네. 황용주. 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세 명이 이제 엄청나게 둘이 이제 이병주 씨는 당시 부산일보 국제신문 편집국장, 황용주 씨는 부산일보 편집국장, 네. 그리고 박정희 장군 이 세 명이 엄청나게 같은 술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일본 말로 당신 일본 말이니까 삼바가라스라고 불렀어요. 삼바가라스. 뭐 삼총사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삼총사예요. 네. 삼총사. 산. 셋이서 가라오케를 많이 다녔나 보지. 삼바 가라스. 그건 아니고 그게 사무오라고 네. 그게 기틀우자 네. 까마귀 오자 써가지고 이게 그런 어떤 새 기틀처럼 아주 이게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혁명을 했는데 이 셋의 관계가 결국 이제 나중에 참 미묘하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5.16이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둘 다 처음에 황용주하고 2명 다 잡혀간 거예요. 근데 황용주는 바로 그 박정희 정권하고 긴밀한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풀려났는데 네. 이 양반은 계속해서 이제 결국 징역 10년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황용주 씨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다녔던 부산항고 네. 장학금 있잖아요. 김지태 장학금이라고. 그 당시 부산일보와 부산 MBC, 서울 MBC 모든 거를 김지태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아, 네. 이걸 가지고 부일 장학회를 정부 장학회로 만드는데 이제 황영주 씨가 그 역할을 했다. 아, 그 그래요? 돈이 결국 박정희 쪽으로 가는데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신문사는 개인이 가져도 안 되고 국가가 가져도 안 된다. 장학회 같은 법인이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돼버렸고 그래도 친구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황영주 씨는 MBC 사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전국 MBC. 근데 아.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박정희의 테크노 이제 이동 간 거예요. 이돌로그 연설문을 뒤에서 써주고 여러 가지 정치 자문을 해줬는데 64년에 그 이분도 아까 이병조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영세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 네. 그거를 논문 발표했다가 바로 방공법으로 구속돼 버려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자기 친구를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거는 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구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당시 미국에 나 이 정도로 방공에 투철한 사람이다. 내 친한 친구 얼마든지 잡아 넣을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 이후로 이제 황영주 씨는 권력에서 완전히 멀어졌고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서로 이제 청와대 초청 받아가서 그날만은 술을 많이 마셨다. 서로 이제 허리띠 풀고 했다는데 그 재밌는 게 황영주 씨가 유일하게 낳은 딸이 한 명 있거든요. 네. 네. 그 딸 이름을 란스라고 지었어요. 란서. 란서? 불란서. 네. 네. 이 사람이 본래 이제 와세다 불문과를 나왔거든요. 네. 황영주 씨가. 그래서 이제 란스라 이름을 지었고 그랬는데 그 딸이 이제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신랑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선을 보였거든요. 네. 그 신랑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박. 그러면 지금 그녀 이명박의 그녀가 란서예요? 친구 란스의 친구였는데 아. 자기 아버지한테 황영주 씨가 워낙 유명하니까 아버지 이 사람 한번 좀 평가 좀 해달라고 자기 이제 친구 신랑인데 근데 이제 뭐 황영주 씨는 그때 그랬다는 거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MB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알려진 얘기예요? 아니면 네, 되기 전에 그래요? 알려졌다고 나중에 하죠. 아. 아니 이 관련 내용은 누가 썼냐면 바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후보로 됐다가 지명이 철회됐던 그 서울대 법대교수 안경환 씨가 그 책을 썼어요. 황영주 평전을 썼거든요. 또 황영주 씨하고는 또 안경환 씨가 어떻게 엮이냐면 밀양 사람이에요. 네. 같은 밀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아주 아까 지금 말씀드린 또 황영주 씨가 이 박정희의 그 친구였는데 황영주 씨가 누구의 비서실장을 했냐면 바로 약산 김원봉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김원봉. 네, 바로 황영주 씨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서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 사람도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네. 네. 중국에 끌려갔다가 이제 중국 이제 일본군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샹하이에서 결국 이제 광복군에 현지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황영주 씨. 그러면서 이제 당시 우리 알다시피 광복군은 약산 김원봉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김원봉 선생의 약산에 호를 붙여준 분이 있거든요. 네. 황상규라고 이분의 조카가 바로 또 황영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다 돼가지고 참 이게 막 엮여 있습니다. 이게. 엄청 연결돼 있다니까. 그리고 또 그 황영주의 그 처족한가 뭐 이렇게 돼갖고 그 이상호 씨가 있어요. 이상호 씨는 바로 1kg 커피 대표입니다. 네, 이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아유 대단한 분입니다. 자선 사업가시고. 현대 커피 문명을 개혁하신 분이에요. 자, 1kg 커피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죠. 이미 많은 인증샷들이 1kg 커피의 품질을 네.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혜택도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구입했는데 사은품 막 2개씩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15,000원치 샀는데 6만원치 왔다고. 너무 뻥튀기 아니야? 네, 이렇게 사은품 많이 챙겨주고 계시는 네. 우리 1kg 커피 우리 일당백 청취자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1kg 커피와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맛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1kg 커피 홈페이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왜 사람들이 다 1kg 이렇게 하는구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안타까워요. 아직 맛을 못 보신 분들은. 이 가격대 이 품질이면은 네. 진짜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1kg 커피를 외계인들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너무 오반가? 외계인을 고문했다. 외계인을 고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냐. 네.
1kg 공장에서 고문당하고 삼성 가서 또 반도체 만들고 저기 구글 가서 또 유튜브 만들고 있는 외계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예. 어떻게 책으로 좀 들어갈까요? 좀- 그러시죠, 뭐. 아, 책으로 네, 한번 왜냐면 뭐. 이제 이게 1, 2권이니까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네, 네, 네. 네. 요게 배경이 언제죠, 정확하게? 네, 배경이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작품에서 현재는 1960년대 중반 일종의 굴욕적 한일 국교 관계가 수립되고 나서 그게 이제 현재로 네. 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MB가 또 여기 등장. 하나? 그건 아니고 MB 이때 저 데모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한일협상 주동자 중에 반대로. 하나죠.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다 된다고 이 책은 참 신기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축은 1930년대 후반 한반도와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30년대 후반, 그리고 60년대 중후반 요걸 왔다 갔다 하는 한 30년을 갭을 두고 네. 배경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네, 네. 30년대 말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가 이제 점점 이제 오래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 사실 그 땅에 살던 우리 땅에 살던 많은 분들도 독립운동 되겠냐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아마 네, 생기셨을 네, 거고 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아예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가 아닌 거를 모르는 분들도 점점 젊은이들로 아마 그렇죠. 자라나던 네, 그런 네, 정도 네.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30년대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의 발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걸 타개하기 위한 자기들의 본래 이제 침략 욕구도 강했지만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죠. 아, 이제 점점 뻗어나가던.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한반도 내에서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흔히 말하는 간도 만주 지방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도 가게 된 거죠. 우리가 45년 해방될 때쯤에 만주 동북 전역에 한 200만 명 살았다고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수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동북 지방에 개척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 그 흔히 말하는 한민족이나 특히 청나라에서는 본래 동북 지방이 자기 민족의 성지다 이래가지고 네. 들어가는 걸 금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몇백 년간 이게 완전히 이게 금단의 땅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여기 우리 건데 그럼 이렇게 많이 살았으면 아닌 데가 어딨냐? 아니, 저희 외갓집도 만주로 가려다가 진짜요? 가려다 말았었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 많이 가려고 하긴 했었었나 봐요. 네. 갈리다가 강남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 한 수였네. 아, 진짜 아마 땅값 한 2,000배 차이 날 걸? 거기랑 2,000배가 뭐야? 반포동이랑 저 간도 어디랑 잘하셨네.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진짜 진짜 그 대단하시다.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야, 어떻게 반포동 선택을 하셨을까? 정말. 너무 부럽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나름 그러니까 30년대는 사실 일확천금을 노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지식인들도 우리 금캐러 갔잖아요. 그 평안도 쪽에 운산 이런데 금강 캐러 그게 완전히 한몫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분들도 네 소설가 지식인들도 야 이제 뭐 취직할 데도 없고 직접 광부로 갔다고요? 금을 이제 사업자로 갔겠죠. 아, 사업자로. 네. 그 실제로 거기 금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거 금으로 완전히 그 한몫을 잡아가 지금 대한민국 이쪽에서 최고였던 핵심 이너스클이 된 사람이 바로 조선일보 방시 일가잖아요. 진짜? 네, 거기도 금광 사업으로 해가 돈을 벌어가 그거하고 그래요? 조선일보 인수했지 않습니까? 아, 강원모 씨가. 네. 왜 금캐로 조선- 안 갔냐고 우리 조상들. 그 덕대라고 하죠. 그 금광의 사업자들이 떡대가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덕대라 불렀죠. 덕대 해가지고. 아, 그럼 원래 그 방실가가 조선일보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전혀. 원래 있던 거를 인수를 한 거군요. 원래 뭐 동아일보 지국장 같은 거 했었다고 네.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본래 사회주의 계열의 신문이었어요.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많이 활약을 했거든요.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조선공산당 박헌영 같은 경우도 동아인가 조선 쪽 기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조선일보 워낙 사회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네. 많이 탄압을 받다 보니까 결국 경영난에 빠지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방응모 쪽에. 그 전에 뭐 이상재 씨도 그렇게 뭐 네, 맞습니다. 사장하고 네. 뭐 했었던 거. 하긴 그러고 보니 조선이란 이름을 그렇게 회사 이름으로 딱 쓸 정도면 네. 어쩌면 좀 민족적인 이런 색채나 네. 뭐 그쪽이 훨씬 더 강했을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지금도 북조선이라고 그쵸 하잖아. 그쵸 그쵸. 이름 그냥 바꿨으면 좋겠어. 어디가? 조선이. 아, 조선일보가?
왜? 인지와서? 지금 그 자기네들 스탠스랑 너무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마이니치 신문으로 바꾸냐? 어떻게 하냐? 야, 조선일보인데 그렇다고 뭐 니케이? 뭘로 해? 뭐좀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정체성과 맞지 않잖아요. 아사 뭘로 하냐 이렇게 바꾸면 하여튼 뭐 우리가 요구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이제 시대였다 이거죠. 30년대가 그 시대 속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설정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보통 요 배경으로 보면 한 20년대 전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20년대 전 한 1910년 6, 7년에서 네네. 20한 3, 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그 당시에 보면 이 주인공들이 나이 차가 두세 살 나도 서로 존대를 하고 서로 아주 정중해요. 그러니까 이 선후배라는 게 우리가 지금 완전 뭐 한 살 차이 나도 선배는 선배고 후배는 후배다 이게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일본의 맞아요. 잘못된 군대 문화 학교 문화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처음에 학교를 만들었을 때 조선의 선각자들은 10살까지 서로 공대를 서로 해주거든요. 존대를. 정말 서로 존중하는 표현. 같은 학생이라는 때 선후배를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11살 차이 나면 그때부터 엄청 후드럽해지지. 10살까지만 존대해줘. 극단적인. 아니 근데 이 책에도 그 이제 사람이 이 인물이 나오거든요. 네. 이분들이 결국 자기 개인 경험들인데 상하이에서 이제 일본군에 나왔지만 먹을 게 없고 힘들잖아요. 네. 그때 상하이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한인 사업가가 이 사람들 다 도와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몇 년 전에 한겨레 인터뷰에서 유명해졌던 최영국 선생의 부친이거든요. 최연국 선생? 예,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친. 할배? 전도 네, 탄광 네, 맞습니다. 흥국 탄광. 오. 그 이제 그 최영국 선생이라고. 저도 만났어요 그분. 그렇죠. 그분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제 체기업 선생이라고 상하이에서 돈을 너무 잘 버셨는데 젊은 사람들 다 거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이지만 실명을 특별히 여기는 명기를 해가지고 그 고마움을 표해야겠다라고 딱 나왔어요. 그 최영국 선생 그 집안이 그 체기업 선생도 대구 분이고 최영국 선생 대구 분인데 아주 뭐 진짜 이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한 거죠. 그 아드님 최영국 선생 같은 경우도 하여튼 그 석탄을 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맞아요. 50년대, 60년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강원도 사북 그 탄광지대를 개척하는 선구자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벌어가지고 전국에 민주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나눠준 거예요. 몰래. 건물 사주고 돈 생활비 주고 몰래. 알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그 전국 소득세 랭킹 항상 열성권 매년 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죠. 왜요? 다 써가지고 다 보증서주고 해가지고 뭐 신용불량자도 한때 되시기도 하고 본인 돈은 다 없으니까.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더라. 아 진짜. 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근데 또 그걸 또 바라지도 않아요. 아유, 그분이. 그렇죠. 진짜 대단해. 훌륭하신 분이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최영국 선생이 근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최영국 선생이 35년생이거든요. 네. 37. 그러니까 하여튼 탤런트 이순재 네. 선생이 서울대 철학과나고 같은 선후배예요. 이순재 선생이 선배인데 항상 순재야 부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자기는 선배한테는 무조건 야자를 하는 거예요. 막 말을 놓고 후배한테는 오히려 잘해줘요. 맞아요. 자기가 그거를 일본식의 어떤 이 풍습을 자기 깨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도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하는 거구나. 후배도 존중해주고 선배는 까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극상이, 하극상. 하극상이 바로 일본 용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에피소드도 여기 담고 맞아. 있습니다만. 네. 그 일본식의 솔직히 그 군대에서 한 달 먼저 들어갔다고 아주 그 무슨 난 전생에 엄청 큰 죄진 줄 알았어 나는 걔한테. 아니 한 달 차이 그게 무슨 많이 의미가 당했어요. 있습니까? 사회에서 뭐 한 달 먼저 들어간 거랑 한 달 뒤에 들어간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갈구고. 근데 그게 일본에서 온 문화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일본 군대가 걔네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일본 군대가 있잖아요. 네. 그 군대라는 게 있는데 군대는 소수의 지휘관이 다수의 다수죠. 하급자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얘도 힘이 더 쓸 거 아니에요. 총은 더 많고.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냐 이거죠. 덕으로 다스린다? 그 한계가 있잖아요. 위험으로 다스린다? 물론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장교들은 항상 사병들하고 밥이라든지 화장실을 따로 써야 되는 거죠. 생리 현상을 보여주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아이고 이래 그렇죠. 되거든요. 너도 똑같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절대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장교 식당이 따로 있구나. 네, 장교용 따로 있고 장교 숙소가 따로 있고 장교용 화장실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제 일본식의 이거 이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서 뭐
방귀나 하고 이러면 네. 안 되잖아요. 트림하고 이러면.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하나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게 뭐냐면 딱 애들이 생각한 게 이의제의라는 거예요. 분할 통치,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신참들을 고참들이 막 갈구는 거죠.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죠. 진짜 안 좋은 문화야. 그런데 안 좋은데 어떻게 되냐면 고참들은 결국 그 신참이 고생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새로 들어오면 자기도 복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단계를 못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밑에 애들끼리 같은 계급 다른 계급끼리 단계를 못 시키게 해가지고 서로 와서 고자질하게 만드는 문화를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장교가 딱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같은 신입사원 직원들끼리 이렇게 막 많이 못 친해지도록 선배가 막 이간질 시키고 네. 팀장이 이간질 시키고 진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일본 군대의 아주 악습 중에 하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 다녔던 어떤 회사에서는 너네 동기들끼리 같이 뭉쳐서 화장실 가지 말라고. 따로따로 한 명씩 가라고. 왜냐면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뒷말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네, 저는 막 그런 것도 당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뭐 제가 어떤 특정 항공사를 말할 수는 없는데 그 파일럿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자기들이 오늘 회사 돈으로 술을 좀 먹고 싶으면 네. 문자 메시냐 이런 거를 야 오늘 누구야 우리 같이 술 먹을래 이러면 바로 회사 인사부에서 같이 술 먹는데 우리가 같이 합류하자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 감시하는구나. 아니 감시가 아니라 여기는 같이 친하게 조종사라든지 너무 같이 친해지면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잖아요. 팝이 일어날 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안 친하게 서로 항상 만드는 거죠. 비행 일정도 안 겹치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친해지고 이래야 되니까 네. 계속해서 좀 따로 못 만나게. 네, 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잖아요. 네. 만약에 같이 뭉쳐가지고 우리 그냥 팝에 다 동참해 버리면 이건 회사가 이 노사협상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 그렇네. 평소에 이제 항상 좀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데가 사실은 이 식민 통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가지는 어떤 방식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제국을 해봤잖아요. 식민지 아니라도 다양한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한쪽에 힘을 안 실어주잖아요. 맞아요. 항상 싸움 붙여갖고 이긴 놈, 나는 우리는 이긴 놈 편. 민주나 뭐 독재 이런 건 모르겠고 이긴 놈 편을 들어주겠다. 이런 거 깔려 있죠. 네. 그런 이긴 놈 편 들어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한 나라 안에 소수랑 다수가 있으면 소수의 힘을 늘 실어주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갈등이 늘 왜냐면 다수한테 힘을 실어줘 버리면 다수야 뭐 다 눌러버리니까. 다수 소수는 뭐 이렇게 갈등 별로 생길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소수한테 힘을 집중시켜주면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려면 막 여러 뭐 좀 무리수도 둬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의존 안 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 의존해야 되고 미얀마가 네. 그랬었던 미얀마가 것 같은데. 그랬죠. 네. 미얀마 지금 시리아 뭐 다 그러니까 유럽 서양의 제국주의가 있는 나라는 다 그렇게 방식을 하죠. 그게 제일 좋으니까. 이란도 그런 거 아니야? 이란 이란은 이란은 왜 꺼냈니 갑자기? 그 기본적으로 뭐 미얀마 그 로힝야. 예. 그게 이제 영국이 그런 걸 이제 엄청 잘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그 수많은 나라를 지배를 엄청 했잖아. 욕을 안 먹어. 왜?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배했던 나라들로부터 욕을 안 먹는 게 네. 예를 들면 소수 한 10%한테 힘을 실어줘요. 네. 얘네들한테 다 영국이. 네. 그럼 90%는 이 10%를 미워하지 영국을 미워하지 않아. 아, 저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구조를 만들어낸 영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을 때 미국 안 싫어했던 거랑 비슷한 거네. 미국 안 미워했던 아, 요즘 거랑. 미국 미워하시나 봐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반미 감정이 네. 그 올림픽이 9월달 그때 네. 열렸지만 그 88 올림픽 하면서 화끈해지네. 완전히 반미 감정이 그때 폭발을 해버렸죠. 그랬나요? 그 당시 이제 미국 네. 그 선수들이 너무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대중적으로 폭발해가지고 당시 다들 놀라는 거죠. 그 당시 소련인데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때 경기를 하는데 전부 소련을 응원하고. 아, 그랬어요? 네, 그때 저희도 그러고. 운동 뭐 경기장 가서 응원을 정말 일방적으로 미국이 공잡으면 우하고 뭐 아, 그래요? 네. 전 그때 국민적으로 그랬죠. 그랬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뭐 반미 감정 기본적으로 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국이 워낙 반미 감정이 사실은 이제 있었죠. 왜냐하면 80년대 이제 학생들이 그 이제 광주의 어떤 최종 책임자는 결국 미국이다. 미국의 그렇죠. 승인 없이 됐냐. 이것들이 계속 이제 선전전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반미 감정이 이제 대중적으로 좀 어떻게 스며드는 퍼졌는데. 분위기가 됐는데 그 88 올림픽 때 이제 미국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 칼 루이스 같은 경우도 아주 좀 오만한 행동을 많이 그리고 했거든요. 결정적이었던 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게 우리나라 올림픽인데 미국에서 휘트니 휴스턴을 데리고 이게 88 올림픽 주제곡이라고 자기네가 내버린 일도 있었어요. 모멘트 인 타임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진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적으로 자존심이 좀 상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대표적인 게 88년에 운영됐던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아니, 운영됐던 게 서머타임. 그게 미국 방송에 네. 이제 프라임 시간대에 이 한국 스포츠를 맞춰야 되니까 네. 우리 시간을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 7시 시작되는 걸 아침 6시로 바뀌어가지고 서머타임. 아, 그 미국에 맞추기 위해서. 걔네 방송사 예, 그 시청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걸 이제 명분은 뭐낮 시간을 활용하면 그럼 이제 저녁 6시 퇴근인데 옛날에는 6시인데 지금 5시 퇴근이니까 네. 이게 이제 많이 쓰라 있는 그게 그래 좀 그래 가야 되잖아요.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결국 89년부터 폐지됐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 뭐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미국 위주로 가는데 뭐 그러니까 그때 복싱할 때도 또 미국 선수하고 우리 네. 선수가 우리가 네. 완전히 좀 뭡니까 이겼는데 완전히 이게 편파 판정으로 졌어요. 졌다 이러니까 그 선수 한 명이 미국이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안 내려왔죠. 링에 버텨가지고 변정일 선수였나? 한 시간인가 2시간 동안 미링에 계속 버티가 나 안 내려간다고. 그런 것도 다른 복싱 경기에서도 또 미국 선수하고 결승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결부가 돼가지고 네네. 그때 막 반미감이 폭발했죠. 그때. 근데 그때 복싱 경기는 우리도 많이 할 말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좀 많이 편파 판정으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그때 약간 엿먹어라 식으로 편파 판정을 해준 것도 있어요. 아, 선수.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도 한국이 항의를 많이 하니까 아. 거의 엿먹어라 식으로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판이다 진짜 올림픽이 아니야. 그래. 아니고. 약간 말들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그렇죠. 자, 하여튼 뭐 많이 얘기가 좀 왔습니다만 네. 다시 광부 연락선으로 가서 시대는 고 시대 네. 30년대 후반, 60년대 그렇죠. 중후반. 네 그리고 등장인물은 네. 등장인물이 이제 이 소설에 나가 나오거든요. 주인공 화자죠, 화자. 네. 그 나가 이선생이죠, 이선생. 이선생. 나중에 이제 60년대는 대학 교수가 되는 이제 설정 같아요. 네. 이선생이고 그리고 이 이선생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죠. 같은 고향 친구이고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태림. 아, 유태. 주인공이 유태림이죠. 유태림. 이 선생님 당연히 남자겠고 네. 유태림도 남자예요. 남자죠. 이 선생은 이제 작가의 거의 분신으로 보는데, 막 중간 정도의 지주, 완전 대주주는 아니고, 막 적당한 정도 일본 유학을 보낼 수 유한 있는, 계급. 예, 정도의 지주고, 네. 유태님은 그 일종의 시시로 나오는데 이게 진주예요, 진주. 최고의 어떤 대주주로 나오죠. 그 근방에서 최고의 대주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사이에 유태림을 좋아했는데 유태림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옥고를 치르게 된 감옥에서 정말 옥고를 치르게 된 대구의 여성이 있거든요. 서경애. 서경에. 네. 결국 유태림은 이제 어린 시절에 결혼했던 자기 이제 부인이 있고 또 나라는 작중하자 나는 최영자라는 약혼녀가 있어요. 최영자 약혼녀가 있고 그 여성은 뭐 대충 요 정도 네. 설정이 되고 이를 둘러싸고 이제 이 친구들 중에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고 이런 정도로 설정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0년대 중반에 주인공 나가 이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이 사람이 메이지 대학 그 전문가를 나온 걸로 나오거든요. 네. 이게 좀 또 일본 이름이 조금 애매한데 당시 이제 일본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이 있는데 대학의 전문가라 해가지고 이 정확한 그 대학을 들어가는 뭐 예비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설명해? 부설 무슨 학교 학원 정도? 그 대학의 부설 학원 정도? 네네. 무슨 교육원 이런 거? 이런 맞아. 느낌 그런 거 같아요. 요즘 많이 있죠. 평생교육원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땐 다 전문가만 막 그냥 조금 그 대학 나왔나?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 작가가 실제로 메이지 대학에 그 바로 그 문예과 그거를 나왔는데 그 경험을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여튼 그 있는데 그 전문가를 어떻든 이 사람은 당시 다닌 걸로 나와요. 여기 설정되거든요. 유태림이요? 유태림과 이 선생이 다 같이. 네네네. 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유태림은 아주 엘리트인데 모종의 사건에 말려가지고 이 전문가로 그냥 정만 두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났던 일본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일본 친구한테 갑자기 5년 6년에 편지가 한 통 날라오는 거죠. 어떤 편지냐면
유태림 군 소식을 좀 알고 싶다. 유태림 군 소식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연락이 도저히 안 된다. 전쟁 이후로 도저히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옛날에 이제 기억을 회상하는 거죠. 네. 유태림은 그 50년 한국 전쟁 와중에 납치가 됐고 빨치산에게 납치가 됐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답장을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본 친구가 동창이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애석한 소식이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사실 유태림이 일본에 우리 같이 공부를 할 때 유태림하고 내하고 이 관부 연락선 관련한 어떤 연구를 같이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연구한 어떤 글을 지금 모아놔 가지고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태림의 45년 귀국한 이후의 행적이 우리가 없다. 그래서 너가 정말 수고스럽지만 이거 좀 그 유태림의 귀국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 좀 적어서 나한테 보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이제 문자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유태림 거를 유태림 거를 해줘야 되고 네 일을 뭘 믿고 이렇게 또 기분이 또 나쁘잖아. 갑자기 네. 오랜만에 친구 왔는데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 지금 실종된 친구 이야기만 하니까 네. 그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좀 답장을 할까 말까 했는데 다른 친구 네. 다른 일본인 친구 자기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생겼던 친구가 편지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걔 편지 보고 너가 좀 마음이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편지를 준다. 걔가 본래 공생원 아니냐. 애가 사회생활을 못해가지고 공부밖에 모르는 애다. 그러면서 쭉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걔가 유태림하고 정말 그 어떤 신문에 난 기사를 봤다. 예전에 어떤 기사냐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다시 그 관부일역선 타고 가다가 현해탄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얘들이 그 이름이 원주신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얘들이 한번 이 사람의 정체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네. 정말 많은 연구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가 일본 사람으로서 아무리 자료 수집하는데 좋으니까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얘 입장에서는 지금 유태림이 거의 뭐 실종됐고 죽었다고 하니 정말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갖고 이 세상에 보여야 된다라는 얘가 좀 그런 막 사명감을 갖고 있어갖고 너한테 좀 무리하게 그런 게 부탁을 했을 거다.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청춘에 그래도 그 학창 시절 다녔던 정을 생각해서? 우위를 생각해서 내가 좀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네가 이제 여기도 그러니까 그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유태님이 썼다는 그 원고를 나한테도 좀 보내다오. 그럼 내가 어떤 건지 판단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쪽에 또 일본에서는 그게 말이야. 그때는 이걸 연구를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들키면 이거 큰일 나지만 지금 너희 나라 또 사정이 60년대 이 사정이면 여러 가지 사회주의 이런 내용도 있는데 너희 나라 또 괜찮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또 걔가 지가 원고를 수집한 애니까 걔가 좀 가지라 하고 필름으로 그러면 카메라 찍어갖고 원고는 보내준다. 네가 원한다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유태림이 45년에 썼다. 이제 했다가 네. 46년으로 귀국을 하거든요. 이제 그 당시 네. 중국에 있다가 귀국한 건 46년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행적을 더듬어서 이제 자기가 한번 옛날 자기 일기와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쫙 한번 이제 유태림의 46년 이후 행적을 그러니까 한 축은 46년 이후 행적을 이제 가고 네. 한 축은 이 사람들이 관부 연락선을 주제를 갖고 추적했던 40년대 초반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동시에 병렬되면서 또 수시로 60년대 그 지금의 이야기와 30년대 후반의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네.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추리 소설 같기도 해요. 그 네. 정치를 찾아가는 거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병주 작가가 그런 걸 아주 잘하거든요. 이 추리 소설적인 구성. 뭔가 하나의 의문을 던지고 갑자기 어디서 편지가 날아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를 찾아가고 또 동시에 그게 과거와 현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의 말은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좋은 게 그 책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46년 이후에 한국 현대사가 가장 뜨거운 역사란 말이죠. 45년은 우리가 8.15 강복의 간격이 있었지만 46년부터 정말 본격화된 좌우 대결. 우리가 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이제 신탁을 하자 하니까 네네. 46년부터 이제 폭발하거든요. 이제 찬탁 반탁 가지고 결국 그것들을 이제 이제 용광로에서 끓기 시작하는 게 46년인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유태림의 행적회가 46년부터 쫙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씨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자, 아주 그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이 소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2번 들었지만 기억 진짜 안 나요? 지금 너무 신나요. 유태림 씨 어떻게 됐는지 진짜 몰라? 전혀 모르고 있고. 이분 죽었어 안 죽었어? 유태림? 난 모르지. 궁금해. 네, 그 궁금한 이야기들 본격적인 시작을 저희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부 연락선 여러분 다들 처음 들으시죠? 예, 이병주 작가의 관부 연락선
본격적인 스토리 이어지는 2부로 이어집니다.